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순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제 인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우리 부부의 첫 가게였죠.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가게였지만 우리에겐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우리의 작은 가게는 사랑으로 가득 찼었죠.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학생들이 방과 후에 들러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 떠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 아이들 중 몇몇은 성인이 되어 가끔 찾아와 그때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조금씩 돈도 모이고 단골 손님도 늘어갔죠. 그러다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들 만혁이었죠. 만혁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앞으로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나요? 만혁이가 10살 되던 해 겨울,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처음엔 과로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병원에 실려간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가난 말기래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순아, 미안해. 만혁이, 잘 부탁해. 넌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만혁이를 꼭 안고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죠. 이제 제가 가장이 되어 만혁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장사를 해야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했죠. 만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잠깐 시간을 내어 숙제를 봐주고 저녁을 먹이곤 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 늦은 밤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만혁이를 위해 버텨야 했어요. 가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면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넌 할 수 있어. 그 말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냈죠. 만혁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하기도 했어요.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새 아버지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만혁이에게 새아버지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았고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힘을 냈어요. 세월이 흘러 만혁이는 어느새 훌쩍 자랐어요. 착하고 공부도 잘했죠. 선생님들도 만혁이를 칭찬하셨어요. 어머니, 만혁이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앞으로가 기대돼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죠. 제가 한 몸 바쳐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모두들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때 느낀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대학에 입학한 만혁이를 보며 이제 좀 편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법은 없나 봐요. 만혁이가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학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마녀가 너무 이른 거 아니니? 공부도 다 못 끝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렸어요. 하지만 마녀기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사랑에 빠진 젊은이의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제 말은 마녀기의 귓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엄마, 저 정말 사랑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마녀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그쪽 집에서도 반대했다고 해요. 너무 이른 결혼이라며 만류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나 봐요. 결국 만혁이는 결혼을 강행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내 아들의 선택을 믿어야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결혼식 날 예식장 입구에 서 있는 만혁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턱시도를 입은 만혁이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축하해야 할 순간인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내 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야. 축하해줘야 해.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마녀가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늘 응원할게. 마녀기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죠. 그 미소를 보니 잠시나마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결혼 초 만혁이 부부는 제 집에서 살았어요. 신혼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며 잠시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좋았죠. 아들 곁에서 새 살림 시작하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새 식구가 온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이불도 준비했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공손하고 착한 아이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죠. 식사 준비도 돕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 복이 있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젊은 감각으로 만든 요리는 새로우면서도 맛있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를 내밀 때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딸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만혁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세 식구가 둘러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만혁이의 직장 이야기, 며느리의 친구들 얘기, 제 옛날 이야기.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며 보낸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점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상냥하고 부지런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살림은 뒷전이고 맨날 놀러 다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며느리는 이미 밖에 나가고 없고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죠. 처음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어요. 집에 있을 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뭘 부탁하면 짜증을 내곤 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엔 젊은 애들이라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속상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전부터 우리 집 김장은 가족이 다 같이 하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만혁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김장을 하며 추억을 쌓았었죠. 이제 며느리와도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 기대했었는데 며느리의 대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단순히 김치 담그기를 거절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서운했어요. 김치 맛보다는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정을 느끼고 싶었는데 며느리에겐 그저 귀찮은 일일 뿐이었나 봐요. 세대 차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간극을 느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만혁이한테 이런저런 말을 해서 저와 아들 사이를 멀어지게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우리 살림에 너무 간섭해.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저 며느리가 살림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가르쳐 주려 했을 뿐인데 그게 왜 간섭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며느리에게 빨래 개는 법을 알려주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옷이 구겨지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그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만혁이는 점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어요. 예전에는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불렀던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엄마 나왔어. 라고 외치며 들어오던 아들의 모습이 그리워졌어요. 지금은 현관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해요. 식사 시간에도 예전의 화목한 분위기는 사라졌어요. 만혁이와 며느리는 서로 얘기하느라 바쁘고 저는 그저 옆에서 밥만 먹어야 했죠. 가끔 대화에 끼어들려고 해도 둘은 대충 대답하고 다시 자기들끼리 얘기하곤 했어요. 마녀가 오늘 회사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와요. 며느리에게 오늘 뭐 했니? 라고 물어봐도 별로 한 거 없어요. 라는 대답뿐이에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 그저 밥만 먹어야 했죠. 옛날에는 식사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만혁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곤 했었죠.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꿈만 같아요. 식탁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먼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쓸쓸해졌어요. 내 집인데,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면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만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우리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니? 라고 중얼거리곤 했죠. 그때는 제 품에 안겨 잠들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낯선 사람 대하듯 해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창피하고 만혁이에게 직접 말하자니 더 멀어질까 두려웠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만혁이와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 올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결국 둘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이사를 갔죠. 만혁이가 짐을 싸는 걸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턱을 넘어가는 만혁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울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외롭고 서러웠어요. 그 후로 만혁이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잘 안 받았죠. 처음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죠. 점점 전화 거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중엔 반년에 한 번 통화하기도 힘들었어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려 며칠째 알아누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만혁이에게 연락했어요. 만혁아, 엄마가 많이 아파. 좀 와줄 수 있니? 어머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너무 바빠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남처럼 굴다니. 저는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죠. 밤마다 만혁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며 그리워했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다르게 해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네 사람들 모임에 가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이 나아질까 싶어서요. 하지만 다들 손주 자랑하는 걸 듣고 있자니 더 서러워져서 그만뒀어요. 우리 손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결국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시곤 했어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었죠.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만혁이가 연락할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도 저녁이 되면 또 실망하곤 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가끔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샀던 땅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남편 살아있을 때 어렵게 모아 장만했던 땅인데 솔직히 잊고 있었어요. 그 땅을 살 때만 해도 이게 뭐가 되겠어 싶었는데 세월이 지나니 이렇게 값어치가 있는 거였네요. 보상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거죠.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꿈을 꾸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만혁이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 써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돈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들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우선 만혁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모르게 할 순 없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만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거는 전화라 가슴이 두근거렸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뒤에 만혁이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약속한 날 만혁이와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그들을 마주한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만혁이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불효했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글썽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그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내 아들, 내 며느리가 돌아왔구나 싶어 너무 기뻤어요. 그 뒤로 만혁이 부부는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왔죠. 만혁이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항상 사왔고 함께 산책도 나갔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 기대에 부풀었어요. 밤에 잠들 때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났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만혁이와 며느리가 자꾸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넌지시 재개발 얘기를 물어보더니 나중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만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2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사업을 한다니 기특하다는 생각에 선뜻 돈을 빌려주었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또 돈을 요구했어요. 어머니, 아이를 갖고 싶은데 차가 없어서 불편할 것 같아요. 5천만 원만 도와주시면 평생 효도할게요. 손주를 갖고 싶어 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손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그래서 또 돈을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망설이며 거절도 해봤어요. 하지만 만혁이와 며느리는 계속 조르고 달래더라고요.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서 꼭 갚을게요. 이런 말에 넘어가 조금씩 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통장 잔고는 반 토막이 났어요. 10억이 넘던 돈이 어느새 5억도 채 안 남게 된 거예요. 돈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위해 쓰는 거니까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돈을 줄 때마다 만혁이 부부는 극진히 효도한다며 온갖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매일 찾아뵐게요. 어머님 건강 꼭 챙기겠습니다. 이런 말들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돈만 받고 나면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던 게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전화를 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죠.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만혁이에게 연락했더니 해외여행 중이라며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준 돈으로 여행 갔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내 돈으로 여행을 가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더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이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써버리는 게 맞나 싶었죠. 후회도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생각에 계속 참았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마다 또 기대를 하고 실망하고 그 과정을 반복했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치면서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하고 믿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만혁이 부부의 연락은 뜸해졌고 제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만 갔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니까. 그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혁이가 또 돈을 빌리러 왔어요. 이번엔 집을 사겠다며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만혁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함이나 죄송함은 없고 그저 뭔가를 얻으려는 듯한 냉정한 눈빛이었죠. 만혁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어요. 어머니 우리 애기도 생겼는데 이제 집 한 채는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어머니 재산 다 저희 거 될 텐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뭔가가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개 속을 헤매다 갑자기 맑은 하늘을 보게 된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돈줄로만 여기는구나. 그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갑자기 찾아와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던 모습,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기던 모습, 효도하겠다며 하던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에게 나는 그저 돈을 뽑아낼 수 있는 ATM기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니 너무나 큰 상처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꾹 참았어요. 더 이상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능한 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녀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줄 돈이 없어. 나도 늙어서 병원비도 들고 살아갈 돈이 필요해. 너희 둘이 열심히 살아보렴. 그 말을 듣고 만혁이 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온화하고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실망감이 역력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만혁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가는 걸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둑어둑해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참을 울고 또 울었어요.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지난 세월, 그의 결혼을 반대하지 못하고 허락했던 순간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최근의 일들까지 모든 기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 후로 만혁이 부부에게서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이제와 돌아보니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으로 자식의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자식이기만 하면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만혁이 사진을 보며 울기도 했고, 길에서 우연히 만혁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들과 어머니가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이제 저는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어요. 작은 화분에 꽃도 가꾸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외롭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가끔 제가 운영하던 분식집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곤 해요. 그때 제가 떡볶이를 만들어주면서 아이들 고민도 들어주고 격려도 해주곤 했었죠. 그 아이들은 지금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었어요. 물론 가끔 만혁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엔 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 아픔조차도 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부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돈에 눈이 멀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는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부모님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생길에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그것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걸 믿으세요.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태순입니다. 올해로 67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가끔 놀라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차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첫째 딸 희수는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둘째 아들 희재는 3년 전에 도시 생활에 지쳐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전원주택을 지어 아내와 함께 살고 있죠. 제 집에서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이에요. 멀어서 자주 가진 못하지만 가끔 보고 싶어서 찾아가곤 했답니다.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23년 8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날씨가 무척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아들네 집에 놀러 갔다가 큰일을 겪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제가 김치를 담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시작된 말다툼이었어요. 내가 평생 해온 방식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희 세대는 왜 이렇게 전통을 무시하는 거니? 제가 화를 내며 말했죠.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어머님, 제 말뜻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전통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더 건강에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 건강은 생각 안 하고 김치를 담갔다는 거야? 너가 뭘 안다고 그래? 결국 며느리는 어머님,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며 방을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저를 꼰대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른 말을 무시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너무 완고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내일 아침에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야,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 며느리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들은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 식사 때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저도 어젯밤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려고 했지만 도통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집안에 있자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산책이나 다녀올까 하고 집을 나섰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하지만 그래도 밖에 나오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아들네 집 주변은 참 좋았어요. 도시와는 달리 공기도 맑고 주변에 나무들도 많았거든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 소리도 들렸어요.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죠.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일은 정말 사소한 거였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야, 며느리가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던 걸 며느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였군요. 웃음이 나왔어요. 젊었을 때 저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돌아가서 며느리한테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갑자기 더위가 몰려왔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아이고, 이대로는 안 되겠네. 시계를 보니 20분쯤 걸었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더위 때문인지 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그렇게 힘들게 걸어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빨리 들어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의 악몽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아들네 집 현관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돌린 건가 싶어서 몇 번이고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 며느리가 집에 있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나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조금 더 세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며느리, 문 좀 열어줘. 나 밖에 있어.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창문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제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왔다는 걸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평소에는 꼭 들고 다니는데 하필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어요. 아들네 집은 한적한 곳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도 없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꽤 떨어져 있었어요.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와 말다툼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혹시 며느리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는 건가?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제 그렇게 다퉜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10분, 20분. 햇볕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그늘 한 점 없는 마당에서 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현관 계단에 앉았어요.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며느리야, 제발 문 좀 열어줘.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난의 시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데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목이 타들어가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랬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저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땀은 비 오듯 흘러내리고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어요. 가만히 있어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고 눈앞이 흐릿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죠. 혹시 누가 지나가다 날 발견하고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어 길 쪽을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이 엉덩이를 데일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앉아 있는 게 낫더라고요. 아들아, 어디 있니? 아들 생각이 났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점심 먹으러 집에 왔을 텐데 오늘따라 안 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 날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시간이 흘렀어요. 문득 옆집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집 앞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으셨다던데 나도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햇볕은 점점 더 따가워졌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고 혀는 붓는 것 같았어요. 물 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겠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시간 감각마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제발 누가 와줬으면 간절히 바랬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원망스러웠어요. 구름이라도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릴 것 같아 필사적으로 눈을 떴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 차 소리인가? 마지막 힘을 짜내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아들의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들아,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들어 흔들어 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아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어요. 물 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아들은 재빨리 차에서 물병을 가져와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시원한 물을 마시니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문이 잠겨서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문이요. 잠겨 있었다고요? 아들이 현관문 쪽으로 가더니 손잡이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방금 전까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들이 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너무 지쳐서 말할 힘도 없었죠. 아들이 대신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밖에서 몇 시간 동안 계셨대.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셨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저는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힘겹게 입을 열었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몇 시간 동안 문을 두들겼는데 너가 모를 리가 없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일부러 그러겠어요? 아들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어머니,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힘겹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부터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의 일을 모두 말했죠.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을 듣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문이 잠겨 있었던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기운도 없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일단 어머니 쉬세요.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곳에서 쉬세요.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나눠봐요.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 쉬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정말 며느리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일부러 그랬던 걸까? 잠시 쉬고 나니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좀 쉬니까 나아졌어. 사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정말 집사람이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단순한 오해일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분명 문을 두들리고 소리쳤는데도 대답이 없었어. 그리고 아까 너가 왔을 때는 문이 열렸잖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부분이 이상해요. 어머니,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얼마 후 거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 이제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산책을 갔다 온 시간, 문이 잠겨 있던 것, 계속 문을 두들리고 소리쳤던 것까지요. 며느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마트에 다녀왔는데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잠깐 낮잠을 잤어요. 어머님이 오신 줄 전혀 몰랐어요. 그럼 왜 내가 문을 두들리고 소리치는데도 대답이 없었던 거야? 제가 따져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깊이 잠들어서 그랬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은 왜 잠겨 있었던 거지? 어머니가 오셨을 때는 분명 잠겨 있었다는데 내가 왔을 때는 열려 있었어.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제가 낮잠에서 깨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올 때 습관적으로 문을 잠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자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 말을 듣자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그랬던 거야? 어머니가 몇 시간 동안 밖에 계셨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정말 몰랐어. 내가 왜 일부러 어머님을 밖에 두고 싶겠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죠. 그래, 너 말을 믿어볼게.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들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오해도 풀렸으니 이 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도 많이 지치셨을 테고 여보도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이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던 일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어쩌면 며느리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며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의 일 때문인지 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제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다짐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죠. 실수를 했다고? 그게 단순한 실수로 보이니? 내가 몇 시간을 땡볕에서 고생했는데 그걸 실수로 치부하려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하지만 제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넌 내가 바보인 줄 아나 봐. 어제 그렇게 다퉜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제 이미 다 풀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냥 늙어서 귀찮은 존재로만 보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왔겠어?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온 거라고.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어머님을 그만해.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이제 난 집에 갈 거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따라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어머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아들이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내 마음 정했어. 더 이상 너희에게 짐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짐을 싸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들이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돌아보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울고 있었고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잘 있어라.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후회하는 것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더욱 서글퍼졌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고립된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땡볕 아래서 보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가족과의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심했나?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의 해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쩌면 정말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이 커져갔어요. 가끔 동네 친구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문득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왜 일부러 어머님을 밖에 두고 싶겠어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오해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집사람도 어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그럼 언제 올래?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으로 왔어요. 며느리를 보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날의 일은 정말 단순한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밖에 있는 줄 전혀 몰랐고 문을 잠근 것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대요. 어머니, 다시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화해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날의 일은 우리 가족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여러분, 가족 간의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꼭 대화로 풀어보세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아들네 집에서 잠시 살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꽤 편안해졌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끔 의견 차이가 있어도 대화로 풀어가려고 해요. 그날의 일을 겪고 나니 소통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새로 배운 요리예요. 며느리가 그릇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고마워. 냄새부터 좋구나.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쌓여가면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어요. 아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가끔은 셋이서 산책을 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어느 날 산책 중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부터 냈으니. 제가 대답했어요. 아들이 우리 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 지내기로 해요. 그렇게 우리는 웃으며 걸었어요. 멀리서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게 돼요.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더 아프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갈등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죠. 그리고 그날의 일을 통해 배운 교훈에도 감사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하세요. 이해하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